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초구에 있는 방배숲 환경도서관에 가서 인간과 우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글쓰기로 인정받은 세 글자로 불리는 사람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스칼 키냐르가 쓰고 송의경이 옮겼습니다. 세 글자로 불리는 사람은 로마인들이 도둑, 즉 FUR을 지칭할 때 에둘러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키냐르는 이 표현을 훔쳐 독자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키냐르에게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훔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학론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따금 숨이 멎도록 아름다운 문장으로 점철된 산문시 같은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자, 그럼 책을 훔치러 떠나보겠습니다. 무슈 드 퐁샤토는 보르루와 얄데샹 수도원에서 원예일을 했다. 정원을 돌보고 괭이질을 하고 외바퀴 손수레를 밀고 저수지에서 항아리나 물 뿌리게 혹은 양동이에 물을 길어오곤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책을 즐겨 읽었다. 1678년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내 등잔 심지의 불빛 외에 다른 빛이라곤 전혀 보지 못했다. 이 빛을 향해 그가 고개를 숙인다. 뺨이 불길에 가까워지고 그리하여 차츰 시선이 달아오른다. 독방의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마주한 지면의 얼굴이 그의 시선 아래에서 흔들리며 환해진다. 무슈드 퐁샤토는 늘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나온 다음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세상 도처에서 평안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 책을 들고 구석진 곳이 아니라면 말이다. 두 지면이 만드는 모퉁이가 아니라면 말이다. 두 지면 자체는 불길의 광휘를 반사하고 반사된 빛은 독자의 코와 이마를 비추고 눈으로 지면을 훑어가는 독자에게 비친 빛이 쓰인 글자들을 밝힌다. 독서는 책이 펼쳐지는 순간, 그리고 책에서 찾거나 얻으려는 의미가 이러한 끊임없는 탐색과 다르지 않은 영혼에 불을 지피는 즉시 이 세계를 떠난다. 독자란 두 지면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하늘을 나는 작은 양탄자에 올라타서 바다를 지나고 아주 먼 거리를 주파하고 수천 년을 건너뛰는 마술사다. 모든 책에는 드러나는 무언의 의미가 있다. 키케로가 연설가에 대하여에서 설명하고 있는 습득된 언어를 앞지른다고 주장하는 이 무언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떠난 의미작용의 단계를 벗어난 언어 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감동을 말이다. 내게 바다에 대해 말하지 마라. 뛰어들라.
내게 산에 대해 말하지 말라. 올라가라. 내게 이 책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읽어라. 고개를 시면으로 더 멀리 내밀어 영혼이 사라지게 하라. 세 글자로 불리는 사람. 이것이 도둑을 칭할 때 로마인들이 애둘러 사용했던 표현이다. 라틴어로 도둑이라는 명사는 피르였다. 그런데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이 언급하는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한 감히 노골적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 이탈리아 숲에서 멧돼지와 맞서 싸우며 살았고 늑대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높은 하늘에서 맹금들이 말없이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극히 미신을 믿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오직 고대 신부들만이 왕정시대, 즉 숲의 시기, 다시 말해 늑대와 멧돼지들이 출몰하고 맹금들이 선회하는 숲으로 뒤덮인 일곱 구름 시대에 의례적인 속담으로 그 단어를 말하곤 했다. 사고, 죽음, 행복, 사랑, 욕망, 꿈, 황홀경,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밤의 도둑처럼 솟아오른다. 퓨르, 도둑은 세 글자다. 렉스, 왕도 세 글자다. 예수는 유대 왕국의 로마인 집정관에게 대답했다. 렉스 숨 에고, 나 역시 왕이다. 라틴어 세 글자가 세 번 이어지고 그뿐이다. 잠시 후에 그는 필라트에게 대답한다. 레그눔 메움 논 에스트데 호크 문도.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의 왕국은 이 공간에 있지 않고 도둑이 침입하는 집안에 있지 않고 밥을 먹는 몸이며 욕망하는 외관을 지닌 내 육신 안에 있지도 않다. 심지어 내가 쓰는 언어에도 있지 않다. 내가 사용했던 사라진 아람어에도, 나에 대해 쓰인 남아있는 책들에서 내가 구사해야 했던 그리스어에도 수천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를 찬양하는 상이한 공동체들의 의식을 전달해온 라틴어에도 있지 않다. 내 영혼에도 있지 않은 나의 왕국은 아마도 시간 속에 존재하리라. 살아있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인지하지 못한다. 근원에서도 종말에서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의 날들의 결여된 이미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미지가 육신의 숫태 이전이기 때문이다. 삶을 빠져나가는 자세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세가 죽음의 시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안면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은 물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은 기호를 창안했다. 기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드러내는 무엇을 파괴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드러내되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는 도구를 만들어낸다. 우선 무덤 속의 반들반들한 청동 거울의 표면이 그런 것이었다. 거울은 생존자들의 이미지를 훔칠 뿐 아니라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난폭하게 벌린 아가리가 비치는 순간 맹수들이 아연실색해서 옴짝
옴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다. 글쓰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무엇이라고 마침내 덧붙인다. 모든 말에는 결락이 있지만 글자를 통해 드러나는 비밀도 지니고 있다. 그리스어로 필로멜레는 필로와 멜레로 나뉘어 노래를 좋아하는 여인을 의미한다. 문학은 공간에 울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심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즉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좋아한다. 말이 없어진 입들은 어떤 음악으로도 부를 수 없는 들리지 않는 노래를 좋아한다. 오직 문맹자들의 눈에만 글이 죽은 것으로 비친다. 오직 테레우스의 눈에만 필로멜라가 자신의 검에 의해 벙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직 비독자의 눈에만 글자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바 비타, 생생한 삶, 죽음 없는 삶, 베라비타 비바, 생생한 진짜 삶, 오롯이 살아있는 진짜 삶.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교훈. 문학은 와해된, 가로막힌, 뒤죽박죽인, 침해당한, 신음하는 삶을 끌어모아 이야기하는 진짜 삶이다. 밤은 매일 훔친다. 낮을 훔친다. 시간도 역시 도둑이다.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워 그 형체를 흙이나 풀에 용해야 한다. 매장 혹은 화장으로. 하지만 전형적인 도둑은 언어이다. 훔치는 것을 절대 돌려주지 않으며 무엇이든 모조리 훔치기 때문이다. 세상을 집어삼키고 비명소리의 토막들을 뱉어낼 뿐이다. 세상의 강압적이며 관능적인 탈취에서 오감을 빼앗고 음소들의 포착하기 어려운 구름으로 세상을 대체한다. 독서는 합병한다. 문학인의 경우에는 유년기보다 2배로 더 훔쳐야 한다. 직업으로 혹은 목적이 있어 글을 쓰는 게 아니라면 글쓰기라는 단순한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베일을 걷어내고 들려오는 소리를 약화시키고 구어의 불가시성을 납작한 기름 등잔불로 밝히듯 환히 드러낸다. 이런 납작한 기름 등잔은 삶의 중심부에 글자들을 기입하는 스틸러스, 철필의 촉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 즉, 두 눈과 손가락들 사이에. 모든 우울증 환자는 쉬려고 한다. 글쓰기를 할 때는 한 손으로 단호히 움켜쥔다. 창가에 앉아 라샤트르의 정원을 바라보는 세실 랭은 배틀을 쥐거나 송곳을 쥐거나 강철 펜을 쥐거나 흑연을 쥐고 있다. 혹은 창을 겸한 문을 밀고 나가 맞은편 정원에서 전지가위를 쥐거나 물뿌리개를 쥐거나 아무튼 손에 늘 뭔가를 쥐고 있었다.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손으로 무엇을 다룬다. 시간 이전의 무엇을, 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을. 죽음을 말하는 테네브레의 딱딱이가 중앙홀의 내벽을 따라가며 점진적으로 멋진 메아리를 울리면서 내는 소리는 원리도 유사하며 그 자체도 책에서 유래한 캐스터네치에서 나는 소리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했다. 더 메마르고
더 둔탁한 소리가, 더 공포스러운 까닭은 예측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단 한 번만 울림으로 예측이 더욱 불가능하다. 죽는 신은 단 한 번 죽어 영원히 죽는다. 딱 부딪히는 소리는 어느 성당이든 공간 전체에 크게 울리지만 두 번 다시 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그 소리가 울리는 즉시 심장은 짓눌리고 고개가 푹 숙여지며 두 손이 기도대로 올라가 움켜 쥐어지고 반바지 아래 드러난 무릎의 맨살이 받침대 밀집에 긁혔다. 이 순간부터 보기가 금지된 두 눈에 눈꺼풀이 내려와 감겼다. 죽어가는 신이 다시 죽으러 왕림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신을 바라보면 안 되었다. 중앙홀도, 향도, 그림자도, 주변 신도들의 얼굴도, 형성되는 행렬조차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신은 죽었고 종말이 다가왔고 우리는 신의 부재로 두려움에 떨면서 보지 않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 노름은 게임의 규칙으로 설정된 가상의 규칙에서 본래 완전히 내생적이고 게임이 측정하는 임의 시간 내로 제한되며 외부 및 집단의 규칙이며 가족 습관, 식사 시간, 심지어 자연스러운 지속 시간, 심지어 성적 욕망까지도 고장나게 만든다. 그것은 시간을 잊게 하는 시간이다. 사회적 관계와 그 규범 및 구속에 비하면 가정이라는 감옥, 그리고 낮에는 업무에 임하고 밤에는 돌아와 휴식하는 규칙적 리듬에 비하면 노름이란 하나같이 범죄다. 신들의 유기, 타인들의 포기, 십자가 밑의 행복한 절대적 유기, 폭풍 속에서 폭풍의 포효마저 잊힌다. 골고다 언덕에서 카드와 주사위들 위에서 헐떡이다 숨을 거두는 죽은 신조차 망각된다. 모방은 적극적이고 활기를 불러넣는 것으로 뛰어오름, 도약, 시간 자체를 불시에 덮치거나 시간 자체를 추월하려는 점프, 야수의 힘인 식욕, 맞짱 뜨는 새의 약동인 추진력,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심해를 향해 두 팔을 내뻗는 다이버로 여겨진다. 그의 목적이 위험이나 죽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는 지옥에서 어머니의 유령을 만나려고 레르네 호수의 바닥 없는 심연으로 뛰어든다. 깊은 곳에서 나는 외친다. 그렇다. 나는 울부짖는다. 그런데 어떤 심연의 깊은 곳에서인가? 이 심연은 어떤 것인가? 내가 비롯된 심연인가? 하늘의 심연인가? 하늘의 바닥 없는 심연인가? 예술은 바닥 없는 것의 바닥을 건드린다. 이 세상에 유령 하나를 남기기는 죽기이다. 흔적 하나를 남기기. 그것은 지나갔고 사라졌습니다. 글자 한자를 남기기. 그것은 멀리 떠났습니다. 자취는 시간을 지형에 끼워 넣는다.
손을 움켜쥐는 까닭은 사랑하는 자의 육신이 귀환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 키냐르는 독창성을 표방하는 낭만주의를 몹시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미 어머니의 입에서 언어를 훔쳤고 아버지의 성을 훔쳤듯이 타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재하는 세계를 훔치는 것이 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작품도 어느 것이나 강물의 흐름이 원천에서 비롯되듯이 선행하는 것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소에서 훔칠 수 없었다면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키냐르는 그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훔치다는 모방하다가 아닙니다. T.S. 엘리엇이 말한 미숙한 시인들은 모방한다. 원숙한 시인들은 훔친다. 라는 맥락에서 그러합니다. 키냐르의 도둑질은 꿀벌들이 꽃에서 훔쳐 꿀을 모으듯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에 속합니다. 문학 용어로 정의하면 상호 텍스트성이나 다시 쓰기일 수 있지만 양피지적 글쓰기가 더 안성맞춤입니다. 이미 쓰인 글을 치우고 다시 글을 써놓은 양피지에는 이전의 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키냐르가 생각하는 문학 연속체의 개념에 딱 들어맞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가면서 키냐르는 삶의 관조가 글자의 철학으로 재편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가 문자 속에서 만나는 것은 스스로 창조된 것이든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든 분명한 경이이며 기적이라 부릅니다. 긴 문장으로 엮어놓은 한 편의 아포리즘을 만나는 것처럼 찬란하게 아름다운 언어의 유희 속을 함께 걸었던 보배로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